지금은 통화를 할 수 없습니다. 오재학은 오후 5시가 넘은 인천행 열차에서 막 내린 참이었다. 서울에서 이삿짐처럼 챙겨온 반찬 보따리가 손에 들려 있었다. 오늘은 꼭 아들 성우 얼굴을 보고 가야겠다고 마음먹은 날이었다. 카카오톡은 이미 한 달 넘게 읽음만 찍혀 있었고 전화를 하면 늘 지금 통화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계음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명절도 아닌데 반찬을 싸들고 내려가는 자신이 주책맞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성우는 남들과 달랐다. IQ는 70대 초반, 경계성 발달장애로 세상살이가 쉽지 않은 아이였다.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읽거나 복잡한 상황을 판단하는 데엔 늘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더욱 아버지인 자신이 곁을 지켜야 했다. 택시에서 내려 아들의 신혼집 앞에 섰을 때 문 앞에서 손이 멈췄다. 문 안쪽에서 들려온 말소리 때문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말 한마디 못하던 놈이 아버지 왔다고 어디서 되들어. 쨍 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이어졌다. 뺨을 때리는 소리였다. 죄송합니다. 그 떨리는 목소리는 분명 아들 성우의 것이었다. 손에 들린 초인종 버튼을 누르려다 오재학은 조용히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다. 번호는 그가 직접 설정한 것이었다. 결혼 전에 집도 오재학이 사서 등기했고 도어락 역시 그가 달아주었다. 아이의 서툰 사회생활이 걱정되어서였다. 삑! 문이 열렸다. 오재학은 조용히 문을 밀고 들어섰다. 거실 중앙 성우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 얼굴은 부어오르고 붉게 달아올라 있었으며 고개를 숙인 채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팔을 벌리고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 너 같은 놈은 사람 대접할 자격도 없어. 그는 성우의 아내 한나의 친오빠 이복형이었다. 그 순간까지 아무도 오재학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뒤편 주방에선 며느리 한나가 등을 돌린 채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아들이 맡고 있음에도 그녀는 고개를 돌려 말리지 않았다. 오재학은 말없이 성우 쪽으로 걸어갔다. 거실을 울리던 고함 소리도 식탁에 부딪히는 그릇 소리도 모두 사라진 듯한 순간이었다. 이복형은 오재학을 보며 순간 움찔했다. 어르신, 가신 거 아니었습니까? 왜 다시? 무슨 짓입니까? 제 아들을 때리고 있는 게 지금 이 상황입니까? 오재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단단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 집은 제가 제 아들 이름으로 사서 등기했고 도어락 비밀번호도 제가 설정했습니다. 들어올 권리도 책임도 저에게 있습니다. 그는 성우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아들의 붉게 부은 손등을 조심스레 잡으며 말했다. 괜찮다, 성우야. 아빠가 왔다. 이제 괜찮아. 아들은 떨리는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말은 없었지만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때 이복형이 소리쳤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르신, 너무 무례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사위 뺨 한 대 친 거 가지고 왜 이러십니까? 훈육 차원일 뿐입니다. 훈육이요? 오재학은 조용히 다시 일어섰다. 모자란 놈은 강하게 말해야 한다고 방금 하셨죠. 다시 말해 보십시오. 모자란 놈이라고 하셨습니까? 눈을 맞추자 이복형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그 순간 한나가 조심스럽게 주방에서 나왔다. 들켰다는 눈빛이 먼저였다. 아버님, 다시 오실 줄은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가 조금 화가 나신 거예요.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답도 듣고 싶지 않았지요. 그저 성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조용히 말했다. 지금 당장 짐을 싸자. 우리 집으로 간다.
성우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물었다. 지금요? 장인어른이 화나셨어요. 괜찮다. 아빠 믿어. 성우는 느리지만 단단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이복형은 더욱 소리쳤다. 사돈, 이건 안 넘깁니다. 이 결혼 그냥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제 아들에게 손댄 사람은 반드시 책임지게 만들겠습니다. 오제학은 말없이 지갑을 챙기고 아들과 함께 현관으로 향했다.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문을 열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땐 나눌 말이 많겠네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오제학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그를 그저 퇴직한 평범한 공무원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 복도를 걸으며 아들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오제학은 조용히 그 어깨를 감싸 안았다. 만약 지갑을 두고 오지 않았더라면, 이 진실을 보지 못했더라면 이 학대는 얼마나 더 이어졌을까? 성우야, 아빠가 지켜줄게. 성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엔 오랜만에 희미한 안도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서울 집에 도착한 건 저녁 8시를 넘긴 시각이었다. 오제학은 아들을 안방 침대에 눕힌 후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전기포트를 올리고 생강차를 준비했다. 생강 5조각, 대추새, 알, 꿀 2스푼. 아내가 살아있을 때 종종 해주던 방식 그대로였다. 감기 기운이 있거나 마음이 허한 날이면 그 향기가 집안을 가득 메우곤 했다. 문을 조용히 열자 성우가 침대에 반쯤 앉아 있었다. 소리에 잠에서 깬 모양이었다. 다녀오셨어요, 아버님. 그 말에 오제학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아직도 성우는 그 남자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아니야. 아빠야. 여긴 우리 집이야. 성우는 멈칫하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창밖으로는 성북동의 언덕배기와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보였다. 차 마실래? 생강차 끓였어. 네. 감사합니다. 성우는 조심스럽게 컵을 받아들었다. 그의 손등에 선명한 상처가 눈에 띄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오제학은 조심스럽게 아들의 손목을 가리켰다. 성우는 눈을 피하며 작게 웃었다. 그냥 부딪혔어요. 하지만 오제학은 그 웃음 뒤의 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수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했던 말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넘어졌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괜찮아요. 그 모든 말들이 거짓이라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성우는 바닥만 바라보며 입술을 물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며 물었다. 아빠, 나는 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걸까요? 그 질문은 익숙했다. 수백 번은 들었던 말이었다. 오제학은 늘 해주던 말을 꺼냈다. 괜찮아. 아빠도 다 못 알아들어. 근데 너는 마음을 알아듣잖아. 그건 아무나 못하는 거야. 성우는 살짝 웃었다. 하지만 이내 굳은 표정으로 다시 말했다. 장인어른이 저한테 그랬어요. 모자란 놈이라고. 병신이라고요. 그 말에 오제학은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토록 가볍게, 무심하게 아이의 마음을 찢어놓은 말이었을 것이다. 사람은 말이야. 자기보다 착한 사람을 보면 더 무시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 그건 그 사람이 나쁜 거지. 내가 모자란 게 아니야. 오제학은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성우의 어릴 적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첫돌 때 찍은 사진, 유치원 졸업식, 철물점 첫 출근 날. 그 작은 액자들을 바라보며
오재학은 다시 결심을 다졌다. 이제 자렴. 내일부터 해야 할 일이 많다.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지. 너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오재학의 눈빛이 변했다. 그걸 느낀 성우가 살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빠는 말이야.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 표정을 읽는데 능숙해. 그게 내 직업이었으니까. 검사. 맞죠? 그래. 근데 너희 장인어른은 그걸 몰라. 아직도 그냥 퇴직한 공무원이라고만 알고 있어. 결혼식 때 아버지가 그냥 평범한 공무원이라고 말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장인어른도 더 묻지 않았어요. 맞아. 그땐 일부러 내 직업을 감췄어. 군사법원 판사라고 하면 사람들 말과 행동이 달라지니까. 그냥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어. 하지만 그 배려가 지금 이 사태를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그 사실이 오재학의 가슴을 후벼 팠다. 결혼식 날 성우가 넥타이를 매지 못해 허둥대던 모습이 떠올랐다. 몇 번을 가르쳐도 중요한 날엔 늘 잊곤 했었다. 오늘 소영이한테 뭐라고 말할 거냐고 물었더니 예쁘다고요. 사랑해요. 평생 지켜줄게요. 그렇게 말했었다. 그 말들이 가슴을 아프게 했었다. 우리 성우가 누군가를 지킬 수 있을까? 오히려 지켜져야 할 아이인데. 성우야, 이제 아무도 널 때리지 못해. 아빠가 약속할게. 오재학은 거실로 나와 오래된 가방을 꺼냈다. 군사법원 시절 사용하던 검정 가죽 가방이었다. 안에는 낡은 수첩과 명함들, 그리고 퇴직 기념으로 받은 검찰 배지가 고이 들어 있었다. 이제 이 배지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아들을 지키기 위한 상징이 될 것이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이다. 아직 현직은 아니지만 범죄자의 눈빛을 알아보는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새벽 5시, 오재학은 알람 없이 눈을 떴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다. 검사 시절 중대 사건이 있을 때면 항상 이 시간에 깨어났고 수사 기록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오늘도 그 시절처럼 책상 위에 수첩을 펼쳐두고 커피포트를 올렸다. 하지만 이번엔 사건이 아닌 아들의 고통이 기록될 차례였다. 방문을 열자 성우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한밤중에도 몇 번이고 뒤척였고 악몽에 시달리는 듯 흐느끼며 잠꼬대를 했다. 장인어른, 제발 그 말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을 때 오재학은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다. 아들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레 집을 나섰다. 행선지는 광주 성우가 결혼해 살던 집이었다. 하루 전 들렀을 때 확보하지 못한 증거들을 되찾기 위해서였다.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그의 손에는 오래된 수첩이 들려 있었다. 강대영, 소위 장인이라는 남자의 이름이 적힌 페이지엔 이미 자필로 조사, 체크리스트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성우 명의의 대출, 계좌 이체 내역, 강제 서명 의심 서류,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안에 있을 CCTV 백업 영상. 광주역에 도착하자 오재학은 먼저 빌라 근처 골목길에 숨었다. 주차장을 바라보며 기다리기를 15분, 강대영과 그의 딸 한나, 그리고 낯선 젊은 남자 하나가 집을 나섰다. 성우에게 형이라고 불리던 남자일 터였다. 그들은 차를 타고 사무실로 떠났다. 이제 기회였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순간 문을 누르며 손이 멈췄다. 그때가 떠올랐다. 아들과 함께 이 집을 샀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신혼집 마련했다고 웃던 아들의 모습이 선명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집이 지옥이었고 기억조차 아들을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다. 현관문은 여전히 아는 비밀번호로 열 수 있었다. 삐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실내의 정적이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집안은 놀랄 만큼 정돈되어 있었다. 가구는 제자리에 있었고 주방엔 설거지한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겉보기엔 평온했다. 그러나 성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사진, 옷, 책, 장난감 하나까지 전부 사라져 있었다. 아들의 물건은 어디에 있나? 거실을 둘러보던 오재학은 좁은 다용도실 문 앞에 섰다. 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성호의 옷가지들이 마치 쓰레기처럼 던져져 있었고 운동화는 한 짝만 덩그러니 구석에 굴러 있었다. 결혼식 사진은 액자 없이 찢어진 채로 바닥에 놓여 있었다. 누군가 고의로 지운 흔적이었다. 마치 이 집에 성호라는 존재가 없었다는 듯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증거를 확보해야 할 때였다. 거실 구석의 컴퓨터 앞에 앉아 홈 시큐리티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영상 목록이 나타났다. 다행히 삭제되지 않은 영상들이 있었다. 그는 USB를 꺼내 영상을 백업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성호가 맡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강대영이 소리치며 밀치는 장면, 그리고 또 다른 영상에선 형이라는 남자가 성호를 소파에 앉혀놓고 서류에 서명하라고 윽박 지르고 있었다. 한나는 그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조용히 바라보고만 있었다. 단순한 가정 내 갈등이 아니었다. 이건 착취였고 조직적인 협박이자 범죄였다. USB에 영상이 복사되는 동안 오재학은 성호의 작은 서랍장을 살폈다. 그 안엔 조그만 노트 한 권이 있었다. 표지는 낡고 손때가 묻어 있었지만 내용은 생생했다. 오늘도 맞았다. 내가 바보라서 그런가 보다. 소영이가 달라졌다. 더 이상 웃지 않는다. 오빠가 또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했다. 뭔지 모르겠다. 아빠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폰을 못 쓰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 장.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다. 아빠 살려주세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오재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십 년간 수많은 범죄 현장을 마주해 왔지만 이토록 작고 절박한 외침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손에 쥔 노트가 떨렸고 그는 조용히 그것을 품속에 넣었다. 문득 도어락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돌아오고 있었다. 오재학은 재빨리 컴퓨터를 끄고 USB를 가방에 넣었다. 다른 흔적은 모두 정리했다. 창문을 열자 바깥으론 좁은 비상 계단이 이어져 있었다. 그는 창문을 통해 나가려 했고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소영 아니 한나였다. 혼잣말을 하며 거실을 둘러보던 그녀는 작은 방으로 향했다. 오재학은 몸을 낮추고 조용히 창문을 닫았다. 다행히 완전히 닫히지 않았던 창문 틈새를 통해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창문 열려 있었나? 뭐지? 그녀가 다가오자 오재학은 즉시 계단을 한층 내려갔다. 다행히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한나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현관문을 닫고 나갔다. 15분이 넘도록 그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심장은 요동쳤고 손끝이 저릿했다. 그러나 마침내 조심스럽게 밖으로 빠져나왔다. 빌라 밖에 나왔을 때 그는 긴 숨을 내쉬었다. 손에는 USB와 아들의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부족했지만 시작할 수 있는 증거였다. 이제 이 진실을 법정까지 가져가야 했다. 서울로 돌아온 오재학은 곧장 집무실로 쓰는 작은 방으로 들어섰다.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손에 들고 온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한 장면 한 장면 영상을 다시 확인했다. 아들이 벽에 밀쳐지고 서류에 서명을 강요당하고 가만히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화면에 반복되었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영상 캡처, 타임코드 정리, 수첩에 메모. 수사기록 작성하듯 정돈된 손놀림이었다. 이어서 아들의 일기장을 펼쳤다. 짧은 문장들, 어눌한 문법. 그러나 그 안에는 절박한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아빠한테 전화하고 싶어요. 무서워요. 왜 저한테 화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오제학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질문만이 맴돌았다. 이 모든 학대의 시작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아들의 순진함을 악용한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했고 무엇을 노렸는가? 새벽이 밝기 전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을 시작했다. 상생 네트워크, 성우가 일하던 곳, 강대영이 소개한 사업체,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하자 예상보다 많은 게시글이 쏟아졌다. 익명의 제보, 피해자의 고발, 투자 사기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강압적인 교육, 고위 간부의 회유, 물건을 강제로 떠넘기고 환불은 안 해줌.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다 끝.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이들은 다단계 사기 조직이었다. 그것도 피해자를 특정한 성향으로 타깃 삼는 정교한 형태. 오제학은 이어서 성우의 인터넷 뱅킹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출금 내역 중 일부는 상생 네트워크로 표시돼 있었고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된 뒤 정체불명의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다. 그는 의심되는 계좌번호를 정리해 추적을 시작했다. 은행 지점명, 입금 일시, 금액. 그리고 마침내 한 계좌에서 반복적으로 출금된 흔적을 발견했다. 수신자명은 강대영.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감정은 없었다. 다만 움직일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성우가 천천히 일어나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손에 묻은 계란 껍질을 털며 아들은 조용히 말했다. 된장국 끓일까요? 장인어른이 좋아하시던 건데. 오제학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성우는 잠시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알아차렸다. 아, 맞다. 여긴 집이지요. 그 단순한 깨달음이 오제학의 가슴을 후벼 팠다. 여전히 아들의 뇌리에 박힌 그 집, 그 사람들, 그 습관. 모두 지워지지 않은 흔적이었다. 식사 후 그는 아들에게 조용히 물었다. 혹시 너 통장 말고 다른 서류에 도장 찍은 적 있니?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영이가 아니 한나가 여러 장 들고 와서 그냥 여기 도장 찍으라고 했어요. 뭐라 적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해서 아버지가 계좌 관리하겠다고도 했죠. 제가 잘 못하니까. 그 말에 오제학은 안경을 벗고 눈을 감았다. 이건 단순한 착취가 아니었다. 명백한 금융 범죄였다. 아빠, 저 큰일 난 건가요? 괜찮아. 아빠가 해결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혹시 법이 저 같은 사람도 지켜주나요? 법은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넌 피해자야. 아무 잘못도 없어. 그날 밤 오제학은 오래된 서류 가방에서 군사법원 시절의 녹음기를 꺼냈다. 마이크로 SD카드 여러 장과 함께 먼지가 내려앉은 구형 장비. 하지만 지금도 작동 상태는 양호했다. 디지털 증거는 조작이 가능하지만 아날로그 녹음은 물리적 원본이 남는다. 오제학은 오래전 배운 습관을 따르기로 했다. 다음 날 그는 정장을 갖춰 입고 광주행 KTX에 몸을 실었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성우는 불안해했지만 혼자 가야 했다. 현장에서 판단하고 움직이는 일은 누구보다 그가 잘 알고 있었다. 기차 안에서 그는 복습하듯 수첩을 펼쳐보았다. 강대영의 말버릇,
논리, 허점을 기록했다. 또한 자백을 유도할 수 있는 대사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정의는 준비된 자의 편이다. 광주에 도착한 그는 택시를 타고 상생 네트워크 본사로 향했다. 빌라가 아니라 사무실이었다. 이번에는 정면에서 마주할 생각이었다. 변명도 회피도 허락하지 않을 계획이었다. 허름한 오피스텔 1층. 입구에 걸린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인생을 바꾸는 기회, 상생 네트워크. 그 아래 작은 글씨가 보였다. 믿음으로 함께 가는 미래. 오제학은 눈을 가늘게 떴다. 이런 문구를 믿고 삶을 망친 사람들만 수십 명일 것이다. 오늘 그 리스트에 그의 아들이 있었다. 그는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이 싸움의 두 번째 장면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안쪽에서 환한 미소를 짓는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다. 마치 헬스장 카운터에 온 듯한 상냥한 표정이었다. 어서 오세요. 상생 네트워크에 관심 있으신가요? 아니요. 강대영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여직원은 약간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혹시 예약하셨나요? 가족 일로 왔다고 전해 주십시오. 윤명호라고 하시면 알 겁니다. 그는 일부러 평소 사용하는 가명을 썼다. 오제학이 아닌 윤명호. 오래전 현장 수사할 때 자주 쓰던 이름이었다. 여직원은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고 잠시 후 다시 나타나 말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랍니다. 내부는 전형적인 다단계 사무실이었다. 벽에는 성공 수기가 적힌 액자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회의용 책상 위에는 제품 카탈로그와 계약서, 양식이 정리되어 있었다. 과장된 숫자와 무책임한 명언이 어지럽게 걸려 있었지만 오제학의 눈엔 오직 하나만 보였다. 그 안에 담긴 체계적 구조. 사기라는 퍼즐의 구성 요소. 문이 열리고 강대영이 모습을 드러냈다. 흰 셔츠에 수트를 걸친 그는 여전히 거만한 얼굴이었다. 사돈 양반, 갑자기 웬일이십니까? 유진이는 잘 있죠. 그는 성우를 여전히 유진이라 불렀다. 입에 붙은 이름조차 진심이 아니었다. 잘 있습니다. 오늘은 잠깐 말씀 좀 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강대영은 눈썹을 한번 들더니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듣겠습니다. 바쁘긴 한데 사돈 말씀이라면 들어봐야죠. 오제학은 천천히 가방을 열었다. 검은 파일 2개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다. 첫 번째는 은행 거래네요. 두 번째는 영상 스틸 이미지가 인쇄된 자료였다. 이게 뭡니까? 강대영이 물었다. 제 아들 성우 명의로 대출받은 내역입니다. 1억 8천만 원. 이체 내역을 보면 여기 있는 계좌로 일정 금액이 반복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는 강대영 씨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더군요. 그게 왜 문제입니까? 자발적으로 이뤄진 거래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정식 절차에 따라 서류를 작성했고 성우 군도 전부 동의했을 겁니다. 그가 태연하게 말하자 오제학은 두 번째 파일을 열었다. 프린트된 사진들에는 성우가 거실 한복판에서 밀쳐지는 장면, 팔을 붙잡히고 서명하는 장면, 그 옆에서 조용히 팔짱 낀 채 서 있는 한나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장면들이 어떻게 동의입니까? 강제성이 명백합니다. 강대영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러나 곧 다시 익숙한 허세가 돌아왔다. 그래서 어쩌시겠다는 겁니까? 그깟 사진 몇 장으로 날 고소하시게요. 당신 아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세상이 다 알게 되겠군요. 바보 같은 놈 하나 둔 걸 창피하게 생각하시지. 그 말은 그의 눈빛을 바꿔놓았다. 오제학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바라보았다.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경계성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이용해도 된다고요. 약자는 당해도 싸다는 건가요?
강대영은 비웃으며 대답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용당할 놈은 당하게 되어 있어요. 우린 그저 기회를 잡은 것뿐이죠. 자발적으로 서명하고 도장 찍은 게 어딘데. 바보도 사업은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부모가 판검사나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재학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가 내는 그림자가 사무실 조명을 따라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강대영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퇴직한 공무원 아닙니까? 텃밭 키우시고 조용히 사신다더군요. 오재학은 가방 안에서 작은 명함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서울고등군사법원 판사 윤명호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말씀하신 모든 내용, 여기에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보여주었다. 버튼 옆에 불빛이 미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강대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이건 고의적 사기입니다. 피해자의 인지 능력이 부족함을 알고도 접근했고 협박과 강압으로 재산을 갈취했으며 정서적 학대까지 더해졌습니다. CCTV 영상, 계좌 이체 내역, 아들의 일기장, 오늘 당신의 자백까지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강대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뻗었다. 이봐요. 지금 이렇게 대화로 풀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도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돈이 문제면 내가 다 갚겠습니다. 이자까지 줄게요. 오재학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제 아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으십시오. 합의해요. 제발 사돈. 우리 가족까지 무너집니다. 당신 가족은 이미 제 아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그 대가를 받으려는 것뿐입니다. 강대영은 털썩 주저앉았다. 그가 지금 느끼는 공포는 처음일 것이다. 단 한 번도 제압당해 본 적 없는 사람이 벽에 밀리는 순간의 무력함. 오재학은 서류를 정리해 가방에 넣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제 아들의 이름 입에 다시는 올리지 마십시오. 사무실 문을 열고 나오자 현관 앞에 한나가 서 있었다. 그녀는 순간 놀란 듯 눈을 떴지만 곧 익숙한 미소로 말을 걸었다. 아버님, 여기까지 어떻게? 내 아버지와 이야기 좀 나누고 왔다. 유진이는 잘 있다. 걱정이에요.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서. 오재학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너도 곧 조사를 받을 거다. 공범으로. 한나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날 밤 오재학은 오랜만에 편한 숨을 쉬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에 작은 불빛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다. 강대영이 무릎을 꿇은 모습은 낯설었다. 지금껏 늘 어깨를 펴고 큰 소리치던 자가 바닥에 엎드려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하고 있었다. 사돈,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 가족 다 망가집니다. 오재학은 그의 앞에 서서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 연민은 없었다. 차라리 기시감이었다. 생전 처음 법정에 섰던 어느 전과자의 절규가 떠올랐다. 살려만 주세요. 다 돌려드릴게요. 그는 그때도 말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신뢰를 배신한 대가라고. 오재학은 말없이 뒤돌아섰다. 사무실 문을 열고 걸음을 옮기려는 찰나 다시 강대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이는 잘 있어요? 우리 딸이 요즘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은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그 말에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그랬다면 처음부터 계획하지 않았겠지요.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고 현관에 다다르기 전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다. 한나였다. 어떻게 여기에? 내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나오는 길이다. 유진 오빠는 어디 있어요? 그 질문에 오재학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안전한 곳에 있다. 그리고 다시는 너희 같은 사람들 손이 닿지 않을 곳이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저는요, 정말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엔 진심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오재학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너는 그 집에서 아들이 맞을 때 말리지 않았지. 도장 찍는 걸 지켜봤고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지. 진심이었으면 그런 순간에 뭘 했어야 하는지 알아야지. 한나는 입을 다물었다. 눈을 깜빡이며 애써 눈물을 참는 듯 보였다. 하지만 오재학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너도 조사를 받게 될 거다. 공범으로. 한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그 자리에 굳은 듯 서 있었다. 사무실을 나선 오재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흐린 날씨였고 비가 올 듯한 공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맑았다. 오랜 시간 짓눌렸던 무게가 조금은 덜어진 느낌이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 그는 핸드폰을 꺼내 문자 한 통을 보냈다. 유진아, 아빠 곧 도착한다. 잠시 후 단답형의 답장이 왔다. 네, 기다릴게요. 그 한마디에 오재학은 미소를 지었다. 아이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기다린다는 것,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다는 것, 믿는다는 것. 집에 도착하자 성우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아직도 잔뜩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아버지를 보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됐어요? 잘 됐다. 녹음했고 증거도 확보했고 자백도 받았다. 성우는 조심스럽게 묻는다.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끝이 보인다. 그날 밤 오재학은 증거 자료를 정리했다. 영상, 일기장, 계좌 내역, 녹음 파일, 그리고 법률 검토를 위한 문건까지 하나하나 차곡차곡 정리하며 폴더에 담았다. 이 자료들은 곧 검찰로 넘어갈 것이고 그의 후배인 박 검사가 직접 사건을 맡게 되어 있었다. 한밤중 성우가 아버지 방문을 살짝 열었다. 아빠 못 주무세요? 조금만 마무리하면 잘 거다. 너는 얼른 자. 아빠, 응? 혹시 장인어른이 감옥 가게 되면 소영이는 어떻게 돼요? 그 질문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상대를 걱정하는 그 착한 눈빛. 오재학은 조용히 다가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건 그 사람들 몫이야.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고 책임은 그들이 져야 해.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착한 게 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혼났나 싶었어요. 아니야. 착한 건 절대 죄가 아니야. 너처럼 착한 사람은 오히려 세상에 꼭 필요해. 다음 날 아침, 오재학은 오래된 법복을 꺼냈다. 정년 퇴직할 때 기념으로 받은 것이었다. 가슴 안쪽에 작게 박힌 명패, 군사법원 판사 윤명호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다. 그는 천천히 그 옷을 접어 서랍에 넣고 단단히 닫았다. 법복은 입지 않겠지만 정의는 행동으로 입겠다는 마음이었다. 곧이어 박 검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배님, 서류 접수 다 끝났습니다. 수사 개시도 승인받았습니다. 이번 사건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갑니다. 고맙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절대 잊지 마라. 알겠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오제학은 소파에 앉았다. 차 한 잔을 따르며 창밖을 바라봤다. 눈앞엔 성우가 마당에 서 있었다. 낯선 표정이었지만 분명히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이제 조금만 더 걸어가면 끝이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 끝에는 다시 웃는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를 버티게 했다. 2달이 흘렀다. 서울중앙지검은 예상보다 빠르게 사건을 수사했고 담당 검사인 박준영은 오제학의 후배답게 정확하고 집요했다. 피해 진술을 받기 위한 조사도 반복되었고 성우는 심리 상담사와 동행한 가운데 진술을 마쳤다. 조심스럽고 느린 말투였지만 그 속엔 분명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법정이 열리던 날 오제학은 성우의 손을 꼭 붙잡고 광주지방법원으로 향했다. 긴장한 아들의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괜찮다. 우리는 피해자다. 진실을 말하러 가는 길이지 벌 받으러 가는 게 아니야. 네. 아빠 믿어요. 성우는 입술을 꽉 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짧았지만 마음은 단단히 준비되어 있는 듯했다. 법정에는 피고인석에 강대영과 그의 딸 한나, 그리고 조카라고 주장한 청년이 함께 서 있었다. 세 사람 모두 검은 양복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서로 외면한 채였다. 공범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진 이후 그들의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서로를 탓했고 책임을 회피했으며 변호인마저 각자 다른 주장을 펼쳤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담당 판사는 사건의 특성과 구성원들의 역할을 세세하게 짚어가며 피고인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강대영 피고는 피해자의 지적 상태를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필요한 절차였고 본인도 동의한. 피고는 피해자가 일반적인 판단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본인 이익을 위해 명예 대출 및 자산 이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물리적, 정신적 폭력을 행사한 장면이 영상에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판사의 말이 끝나자 방청석의 분위기가 차가워졌다. 변호인은 항변하려 했으나 증거 영상과 녹취 자료는 이미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오제학은 가방 안에서 녹음기를 꺼내 조용히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그 장비는 더 이상 필요 없었지만 그가 이 싸움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기억하게 해주는 상징 같은 것이었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 성우는 증인석에 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그냥 사람들처럼 살고 싶었어요. 좋아한다고 해서 믿었고 가족이라고 해서 따랐어요. 그런데 점점 말이 달라졌고 점점 제가 사라졌어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다. 성우의 한마디 한마디가 공간을 메웠고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판사는 조용히 판결문을 들었다. 피고 강대영은 사기, 상해, 강요, 명예도용, 금융범죄 등 다수의 혐의가 인정되며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하고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지속한 점을 중대하게 본다. 이에 징역 8년을 선고한다. 피고 한나와 조카 피고 역시 공범으로 인정되며 각각 징역 4년, 3년을 선고한다. 선고가 내려진 순간 강대영은 고개를 푹 숙였다. 반면 성우는 작게 숨을 내쉬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빠, 이게 끝이에요? 아니, 법적 절차는 끝났지만 우리가 치유해야 할 건 이제부터야. 오제학은 천천히 일어나 아들의 등을 감싸 안았다. 법정이라는 공간은 정의를 구현하는 곳이지만 상처를 치유해주는 곳은 아니었다. 그날 오후 서울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 성우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기차는 햇빛을 가르며 달리고 있었고 그의 눈엔 간간히 눈물이 맺혔다. 울어도 돼. 오늘은 내가 그럴 수 있는 날이다. 나 이제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그럼 웃을 수 있어. 웃을 수 있도록 아빠가 곁에 있을게. 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없었지만 아버지의 말이 가슴 깊이 들어간 듯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후 오제학은 오래된 수첩 한 귀퉁이에 짧은 문장을 적었다. 정의는 완성되었다. 상처는 아직 남았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걸을 것이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성우가 첫 돌 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작고 순수하고 맑았던 그 아이. 그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자신은 또 싸워야 할 것이다. 겨울이 오기 전 그들은 이사를 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마을, 작은 마당이 있고 햇살이 잘 드는 단층 주택이었다. 아담한 텃밭도 딸려 있었다. 오제학이 퇴직 후 꿈꾸던 곳은 바로 이런 집이었다. 사람들과 멀고 자연과 가까운 곳. 하지만 이 집은 휴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선택이었다. 성우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안전한 공간과 긴 시간, 그리고 지켜봐주는 단 한 사람이었다. 성우는 처음엔 낯설어했다. 현관 비밀번호가 바뀐 것도 창밖 풍경이 달라진 것도 그에겐 혼란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그는 차츰 변해갔다. 아침에 직접 밥을 짓고 해가 뜨면 마당을 돌며 텃밭에 물을 주고 가끔 아버지와 함께 근처 산책로를 걸었다. 그 모든 것이 회복이었다. 아무도 쫓지 않고 누구도 명령하지 않으며 말 한마디로 상처받지 않는 날들이었다. 그날도 성우는 마당에서 작은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다. 첫눈이 내린 날이었다. 아빠, 나 이제 괜찮아요. 그 말에 오제학은 고개를 들었다. 정말이냐? 응. 소영이도 장인어른도 이제 꿈에 나와도 안 무서워요. 오제학은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아주 잘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앞으론 어떤 일이든 너 혼자가 아니란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처럼 맑은 표정이었다. 나 다시 일하고 싶어요. 철물점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요? 못 정리하고 공구 정리하고 그런 거. 손으로 하는 일. 좋아요. 오제학은 미소 지었다. 그럼 한번 알아보자. 근처 목공소나 수리센터에 연락해 볼게. 진심으로 기뻐하는 성우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다. 무엇보다도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이 오제학에게는 가장 큰 진전이었다. 며칠 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박준영 검사였다. 후배이자 이번 사건을 담당한 주임 검사였다. 선배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성우도 보고 싶어서요. 마당에서 차를 나누며 그들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눈 덮인 화단, 따뜻한 대추차, 그리고 오랜 전후회 같은 공기가 흘렀다. 박 검사는 말했다. 이번 사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습니다. 경계성 지능을 가진 성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어요. 복지부에서도 보호체계 강화 검토 중이고요. 몇몇 국회의원들도 입법안 준비 중이랍니다. 정말 다행이구나. 그리고 선배님께서 이 분야에서 활동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경험도 있으시고 법조계 네트워크도 있으시고요. 꼭 현직이 아니어도 도움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오제학의 마음에 오래 머물렀다. 그날 밤 그는 서재에서 한동안 고민에 잠겼다. 법복을 벗고 난 후 더는 법정에 설 일이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아들의 사건을 통해 다시금 깨달았다. 정의는 반드시 움직여야 하며 그 방향을 누군가가 잡아줘야 한다는 것. 며칠 후 그는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다. 경계성지능권익보호센터라는 이름의 비영리 단체가 설립되었다. 상담, 법률 자문, 후견인 매칭, 금융 보호 프로그램. 지금까지 제도 안에 닿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망이었다. 센터는 작았지만 한 명의 존재가 만든 기적의 씨앗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우는 첫 상담 자원봉사자가 되었다. 아빠, 나도 도울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가장 중요한 상담원이야. 내가 뭘 할 수 있는데요? 너는 직접 겪었잖아.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내가 말해줄 수 있어. 성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쓸모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과거는 더 이상 숨길 일이 아니었다. 나눌 수 있는 일이 되었다. 그날 저녁 그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나는 착한 게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아니에요. 그건 내가 가진 장점이에요. 오제약은 말없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눈은 그치지 않았고 마당에는 또 하나의 눈사람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작은 모자까지 얹은 그 눈사람은 어딘가 성우를 닮아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가울 수 있다. 하지만 따뜻한 사람 하나가 만든 빛은 어둠을 가르고 퍼질 수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다시 걷고 있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걸음으로. 끝.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분의 인생에 따뜻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